나는 올해 39살,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근처의 한 장례식장에서 6년째 상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늘 묘한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비닐 장갑을 낄 때의 끈적한 감촉, 소독약 냄새와 함께 뒤섞인 꽃향기, 그리고 아직 따뜻함이 남은 고인의 체온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의 공기, 그 모든 게 내 일상입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나에게는 익숙한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분향실 불을 확인하고 조문객이 돌아간 후 남은 헌화들을 정리하는 일, 그게 내 하루였죠. 하지만 이상한 일은 늘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 스며듭니다. 그날은 11월 초였어요. 늦가을의 제주도는 생각보다 쌀쌀합니다. 습기가 많아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죠. 당시 나는 야간 근무 중이었고 그날 장례는 3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분주했지만 모두 무난하게 마무리되었어요. 문제는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가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분향실 3호실, 그날 그곳에는 70대 남성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농사짓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가족들이 워낙 조용하고 정리도 깔끔하게 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그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랐어요. 정확히 뭐가 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온도계로 보면 똑같았지만 그 방만 들어가면 숨이 약간 가빠졌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눅눅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나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향초를 점검하러 갔습니다. 장례식장은 밤이 되면 조명이 반쯤 꺼지고 긴 복도에는 작은 비상등 불빛만이 남습니다. 그 초록빛 불빛이 벽에 부딪혀 퍼지는 모습은 언제 봐도 묘하게 불안했어요.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문틈 사이로 향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익숙한 냄새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좀 더 진하게 느껴졌죠. 살짝 문을 밀자 방 안 공기가 확 밀려 나왔습니다. 한기와 함께 코끝을 찌르는 약한 썩은 내 같은 게 스쳤어요. 그 냄새는 시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고인은 입관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냉장 안치실에서 금방 옮겨온 상태였으니까요. 나는 코끝을 스치고 지나간 그 낯선 냄새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가 향을 새로 갈았나? 혼잣말을 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인은 평소처럼 조용히 관 안에 누워 있었고 촛불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이 흔들리는 방향이 바람이 부는 쪽이 아니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에어컨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촛불이 마치 누군가 옆에서 후 하고 불어대는 것처럼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나는 무심코 손전등을 꺼내 관 쪽을 비췄습니다. 고인의 얼굴은 천으로 덮여 있었고 아무 일 없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 순간 내 손전등 불빛이 스르르 흔들리며 관 아래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아래를 비췄을 때 나는 이상한 걸 봤습니다. 관 밑 바닥 한켠에 물방울 같은 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에 새는 물도 아니고 그 방에는 습기 제거기까지 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나는 고개를 숙여 자세히 봤습니다. 그건 투명한 물방울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붉은 기운이 도는 끈적한 액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휴지로 닦아내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는 확실히 피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시신은 이미 염을 마쳤고 상처도 봉합되어 있었습니다. 흘러나올 이유가 없었죠. 그 순간 촛불이 툭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분명히 문도 닫혀 있었고 바람이 불리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급히 손전등을 다시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덮여있던 천이 반쯤 젖혀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손으로 밀어 올린 것처럼 말이죠. 그때까지도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내가 닦으면서 건드렸겠지. 피는 단순히 어딘가에서 새어나온 거겠지. 하지만 내 입에서는 침이 마르고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그 방 안 어디선가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점점 명확해졌죠. 그건 관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손끝으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툭툭툭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기도 무서웠습니다. 소리야 그만.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소리는 좀 규칙적으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거기 있지?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때까지 나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그 방을 떠올립니다. 그 방 안의 냄새, 그 촛불의 떨림, 그리고 그 툭 하는 소리. 그건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멍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도 내 발끝에 묻은 냉기와 그 방의 냄새가 계속 따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내 옷자락에 달라붙은 것처럼. 다음날 저녁 출근하자마자 나는 CCTV실로 향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가 정말 존재의 것인지 아니면 내 착각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장례식장은 대부분의 분향실과 복도를 CCTV로 감시합니다. 밤에 혹시라도 조문객이 남거나 고인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무실 CCTV는 다른 방보다 화질이 조금 좋았습니다. 나는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 자정 무렵으로 시간을 돌렸습니다. 모니터에는 나 자신이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들어가는 내 뒷모습. 불빛이 흔들리며 관을 비추는 장면까지는 정확히 기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촛불이 꺼진 직후 내가 손전등을 다시 들이댄 순간 화면 한쪽 관 뒤편 그림자가 한 번 아주 짧게 움직였습니다. 뭐야 이거? 나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일시정지했다가 한 프레임씩 돌려봤습니다. 그건 카메라 오류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무언가가 관 뒤에서 살짝 몸을 빼내듯 기어 나오는 듯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그 방을 나와 문을 잠그기 전까지 아무도 드나든 적이 없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피곤해서 착각한 거야. 영상 노이즈일 뿐이야. 스스로 합리화를 시도했지만 심장은 이미 그 사실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먼저 냄새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맡았던 그 묘한 냄새가 이제는 다른 방에서도 간헐적으로 퍼졌습니다. 소독약 냄새에 섞인 썩은 달걀 냄새 비슷한 그 향. 다른 직원들도 슬쩍 코를 찡그리며 말했죠. 도연씨, 요즘 냉장 안 치실 냄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말없이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창문을 열면 잠시 사라졌다가 문을 닫으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내 숨결에 섞여 들어온 듯이요. 며칠 뒤엔 조명이 이상해졌습니다. 사무실 앞 복도에 달린 센서 등이 사람이 없어도 켜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센서 오작동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관리자에게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와서 확인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거 센서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불이 켜질 때마다 센서가 온기를 감지하네요. 사람 말고 온도 변화요. 누군가 근처를 지나가면 센서가 그걸 잡는 거예요.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온도 변화는 분명 무언가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쯤 되자 나 스스로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부러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다 닫고 불을 꺼둔 채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사무실을 바라봤어요. 시간은 새벽 1시를 넘겼습니다. 모든 게 고요했습니다. 냉장실의 낮은 모터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뿐. 그런데 그때 분향실 문 밑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끄고 나왔는데 나는 천천히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촛불처럼 깜빡거렸습니다. 확인해보니 분명 내가 마지막으로 나올 때 모든 향초를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틈 아래에는 확실히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누가 안에 있나? 나는 조심스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직원이 아닌 이상 누구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귀를 대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적 그리고 내 숨소리뿐이었죠. 그때 문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툭. 그날의 그 소리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려 문 손잡이를 놓칠 뻔했죠. 눈앞의 문틈에서 불빛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순간 후 하는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 피와 향과 썩은 내가 섞인 그 기묘한 향기. 그게 문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도현 씨.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동료 상례사인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야, 얼굴이 왜 그래? 피했어? 나는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붙잡더니 야, 무슨 일 있어? 사무실 문은 왜 열려 있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 나는 문을 다시 봤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잠금쇠가 풀린 채 문은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빛도 향초도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단지 방 안 한가운데 놓인 관의 천이 살짝 구겨져 있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나는 사무실 근처에 가는 걸 피했습니다. 민석에게는 대충 센서 오작동 때문인 것 같아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선 그 문이 잠겨 있었던 사실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누가 잠금을 풀었을까? 내가 본 불빛은 뭐였을까? 그날의 소리는 정말 내가 상상한 걸까?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은 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날 밤에 CCTV를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프레임 단위로 돌려봤습니다. 그러다 나는 모니터 한 구석에 보이는 작은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촛불이 꺼진 직후 내가 관 쪽으로 손전등을 비추는 바로 그 순간 관의 머리맡, 천으로 덮인 부분 아래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이 아주 미세하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들썩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천을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그날 CCTV를 보고 난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천이 살짝 들썩이던 그 장면. 그건 정말로 움직였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한 착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반복해서 볼수록 내 몸은 점점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너무 느렸고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출근할 때마다 CCTV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눈치챌까봐 일부러 새벽 시간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나는 매일 사무실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별일 없을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은 촛불이 스스로 꺼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분명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향초가 새로 켜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나는 점점 무언가 이 장례식장 안에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쯤 장례식장에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현지, 26살의 조용한 여자였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얼굴 표정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다가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습니다. 도현 씨, 사무실 이상하지 않아요? 순간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왜? 글쎄요. 제가 어젯밤에 청소하러 들어갔는데요. 누가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웃으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속삭이는 소리? 네. 남자 목소리였는데 되게 낮고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요. 처음엔 환청인가 싶었는데 나올 때까지 계속 들렸어요. 거기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들은 소리와 너무 똑같았으니까요. 혹시 CCTV 봤어요? 아니요. 무서워서 안 봤어요. 잘했어요. 보지 마요. 그날 이후 현지는 사무실 청소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내가 맡았죠. 하지만 그건 어쩌면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 방을 피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본 순간부터 무언가가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이상한 일은 점점 일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거실에서 향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향을 피운 적이 없는데도
창문을 닫은 방 안에서 그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깨면 누군가가 내 침대 옆에서 서성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려다 멈춘 듯한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나는 결국 장례식장 관리자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노인으로 이곳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 상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혹시 사무실에 이상한 일 있었습니까?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방 말이야.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눈빛엔 묘한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방은 예전부터 그래. 예전부터요? 응. 네가 오기 전에도 그런 일 있었어. 야간 근무자들이 하나같이 사무실 들어가기 싫다고 했지.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해 전쯤이었나. 그때도 비슷했어. 한 노인이 그 방에서 장례를 치렀지. 그런데 그 노인 살아있을 때부터 좀 이상했거든. 혼자 살았는데 마을에서 귀신 본다는 소문이 있었어. 밤마다 절을 하고 자기 집 마당에다 이상한 부적을 붙여놨대. 그러다 어느 날 그냥 쓰러져 죽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입관하고 나서야 벌어진 일이었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염하던 직원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 보니까 시신이 눈을 떴대. 물론 말이 안 되지. 시신이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순 없어. 근데 그 직원은 그날 이후로 퇴사했어. 지금도 연락 안 돼.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나를 보았다. 그 노인을 치른 방이 지금의 사무실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제야 나는 이해했습니다. 왜 그 방만 공기가 묘하게 눅눅했는지, 왜 향냄새가 유난히 진했는지. 상무는 말을 마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도연 씨, 그 방엔 들어가지 마. 그 노인은 지금도 자기를 치러준 사람을 찾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자기를 치러준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사무실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복도 끝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방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들어오라는 듯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 다가서자 안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툭, 툭. 이번엔 더 가까이서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 소리가 정말 그 노인의 것인지. 나는 손을 떨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 내 코를 찌르는 강한 피 냄새가 확 밀려 나왔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관 위에 덮여있던 천이 이번엔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고인이 누워있던 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빈 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벽에 무언가 젖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붉고 선명한 손자국.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 장례식장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빈 관, 그리고 벽에 찍힌 젖은 손자국. 그 손자국은 마치 막 기어나온 사람의 것처럼 번들거렸습니다. 피가 채 마르지 않아 희미하게 반사되는 조명이 벽면을 따라 꿈틀거리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몸은 무겁게 굳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분향실 문이 내 등 뒤에서 끼 하며 닫혔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스스로 닫히더니 철컥하고 잠겼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고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누구 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방 안 깊숙한 곳에서 후 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분명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가늘고 길게 내쉬는 아주 낮은 호흡. 공기가 내 귀를 스치며 지나가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는 손전등을 꺼내 켜려 했지만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은 이미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빛은 마치 무언가에 삼켜진 것처럼 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그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건 민석의 목소리 같았지만 톤이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들려오는데 동시에 내 바로 옆에서도 들리는 느낌. 도연 씨, 왜 불을 껐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삼켰습니다. 민석이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목소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불 켜요. 도연 씨,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내 바로 옆 관의 안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만.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관의 뚜껑이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 틈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나왔습니다. 피에 젖은 머리카락이 관 밖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 머리카락 끝에는 빨갛게 번진 액체가 떨어졌습니다. 툭! 그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번엔 분명히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만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렸지만 아무리 돌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쇠 구멍이 막힌 듯 손잡이는 헛돌 뿐이었습니다. 그때 내 등 뒤에서 철컥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뒷목에 느껴지는 공기의 변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내 등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내 뒤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한 기분. 도현 씨,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너무나 가까이서, 내 귀 바로 옆에서. 나는 그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관 옆에 서 있는 사람 형체.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피가 말라붙은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은 넓게 찢어져 있었고 그 틈에서 향 냄새와 썩은 냄새가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그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벽이 등 뒤에 닿았죠. 그 존재는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바닥의 끈적한 피 위에서 찍찍 하고 울렸습니다. 그때 형광등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순간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존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방 안 한가운데 내 이름이 적힌 조이금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주 김도연.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쓴 글씨였습니다. 그 봉투는 내가 며칠 전 사무실 유가족 대신 정리했던 조이금 봉투 중 하나였습니다. 그걸 누가 왜 여기에 둔 걸까?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고 그 안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장의 돈도 없었습니다. 대신 안쪽에 젖은 종이 한 장이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따뜻할 때 당신이 나를 덮었지요. 순간 내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건 확실했습니다. 그 노인은 내가 직접적 염을 맡았던 고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기억했습니다. 그의 몸을 닦던 순간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는 걸. 그때 나는 단순히 근육 경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는 그때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바로 나였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은 채 장례식장을 뛰쳐나왔습니다.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흔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창문 중 하나, 사무실 창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형체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창문 안쪽에서 하얀 천 한 장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손을 흔들듯이. 그 순간 나는 도망쳤습니다. 정신없이 비를 뚫고 그 어떤 불빛도 없는 어둠 속으로.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뛰쳐나온 뒤 택시를 잡아 타고 내 집으로 돌아왔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내가 운전석 뒤에 앉아있을 때조차 누군가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힐끔 보더니 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뒤에 분은 가족이세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예, 뒤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방금까지 나이 좀 있으신 분이랑 같이 타셨잖아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혼자 탄 건데요. 운전기사는 말을 멈추고 백미러를 다시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착각했나 보네요. 그 이후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닫고 그대로 현관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죠. 하지만 곧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 냄새. 그 장례식장에서 맡았던 그 향. 나는 코를 막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향을 피운 적도 없는데 거실 공기 전체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내 옷에서도 났습니다. 나는 옷을 벗어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도 몸에서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마자 귀 안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찍찍 그 소리, 관 앞에서 들리던 그 발소리.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바로 침대 옆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방에 윤곽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발끝 쪽에 서 있다는 걸.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고개를 들었을 때 천장에서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검고 길고 물에 젖은 듯 축축했습니다. 천장에는 누수 자국 같은 어두운 얼룩이 번져 있었고 그 중심에서 그 머리카락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머리카락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위에서 천천히 기어다니는 듯이. 후후. 그때 또 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천장에서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나는 그대로 문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가 또 헛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퍽! 피와 머리카락이 엉킨 덩어리. 그건 분명히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시커멓게 썩어 들어간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선 아직도 뭔가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건 조이금 봉투였습니다. 상주 김도연.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문으로 달려가 유리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겨우 깨트리고 비를 맞으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런 안도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 뒤편 골목 끝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를 맞은 채 서 있는 노인 한 명.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입은 하얀 수의 그리고 팔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목이 부딪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비가 눈을 가리고 숨이 막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는 큰 도로에 나왔고 그제야 사람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택시 불빛, 편의점 간판,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가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경찰 좀 불러주세요. 누가 쫓아와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누가요? 뒤에 아무도 없는데요? 나는 문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의사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 정신 차리셨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저를 쫓아온 사람이. 의사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요. 그보다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요. 그가 내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내 손목에는 붉은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염을 마칠 때 시신의 손목에 묶는 바로 그 끈. 이거 혹시 본인이 하신 건가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시신한테 묶는 거예요. 의사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묶은 걸까요? 나는 천천히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끈 매듭 아래 희미하게 손톱 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아주 세게 잡아당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마다 향냄새가 배어 있었고 밤마다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노인의 얼굴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아직 따뜻할 때 당신이 나를 덮었지요. 그 목소리가 내 입술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내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의사가 내게 퇴원을 권했습니다. 신체적 이상은 없습니다. 단지 휴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정신이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공기의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땅에서는 습기와 향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목에 묶인 붉은 끈, 그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풀려고 할 때마다 손가락이 떨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국 그 끈을 그대로 둔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고 침대 옆에는 내가 던져둔 그 조이금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주, 김도현. 나는 그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봉투가 다시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던지고 버리고 불태워도 그건 늘 같은 자료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매번 그것을 가져다 놓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잠을 자도 꿈속에서 그 장례식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모실, 차가운 시체, 그리고 내가 그를 덮던 그날.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수위에 매무새를 고르던 손끝의 감촉, 얼굴에 얹었던 천의 온도, 그 모든 걸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 속에서 무언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의 손, 그 손가락이 분명히 움직였었습니다. 나는 기억을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근육 경련이었어. 냉기가 퍼지기 전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그는 살아있었어. 그가 내 손목을 잡으려 했다는 걸 그때의 온기가 아직도 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깼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연 씨, 그 부름은 더 이상 멀리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귓속, 내 머릿속, 내 심장 안쪽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끝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제주도의 장례식장. 문은 잠겨 있었지만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익숙한 향 냄새가 나를 맞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 냉장고의 진동음, 그리고 분향실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바람 같은 속삭임. 나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방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관은 없었지만 바닥에는 습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얼마 전까지 거기에 누군가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를 덮었을 때 나는 서둘렀습니다. 밤 근무였고 유가족도 없었습니다. 냉기가 덜 퍼졌는데도 나는 그저 절차를 마치려 했습니다.
그게 내 실수였습니다. 그날 아직 따뜻했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천천히 내 어깨를 감싸는 느낌. 차갑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 가족의 손길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그 손이 내 손목의 붉은 끈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듭이 풀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그와 함께 그 냄새도 그 그림자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분향실 문을 나서려던 순간 바닥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이금 봉투였습니다. 이번엔 낡고 젖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 한 장과 짧은 글귀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봉투를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그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제는 향 냄새가 두렵지 않습니다. 가끔 새벽 3시에 깨어도 그때처럼 귀 속에서 들리던 숨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주 가끔 누군가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두려운 웃음이 아닙니다. 감사의 웃음, 그리고 안도의 숨 같은 웃음. 나는 그때마다 속삭입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들면서 그가 천천히 내 곁을 떠나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서움의 끝에는 늘 후회가 있다는 거요. 비가 내리는 밤, 나는 가끔 장례식장 앞을 지나갑니다. 창문 안쪽에서 하얀 빛이 새어나오고 누군가 향을 갈고 있는 그림자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머리를 숙입니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의 인사입니다. 내가 겪은 그 끔찍한 일들은 어쩌면 그가 마지막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번 염을 맡을 때마다 손끝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따뜻한가요? 그건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가 되었습니다.